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의 두 번째 목적지인 상하이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천지닝 상하이시 당 서기와 만찬을 할 예정인데요. 한편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트럼프 대통령, 다른 반미 국가들을 향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정재흥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2박 3일 베이징 일정을 마치고 상하이로 갔는데 이 상하이라는 곳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지역이라고 들었습니다. 보통 다음 핵심 요직을 할 수 있는 그런 등용문이라고 하던데 여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중국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해라는 도시 자체가 중국의 경제를 대표하는 도시이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이 개혁 개방을 상징하는 도시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또 한국 젊은이들이 또 자주 찾아가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에 있어서의 어떤 경제와 어떤 미래를 좀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도시인데, 그래서 그 의미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천지닝 당서기는 그 칭화대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네. 시진핑 주석이 칭화대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원래 청와대학교 환경 공학 관련된 그 전문가입니다. 근데 능력이 좀 특출나서 그 코로나 때 베이징에서 또 이 당서기도 하고, 그래서 그 중국 지도부에서 상당히 이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과거 시진핑도 그렇지만 그 중국의 어떤 국가 주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그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해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좀 되게 그 중요한 자리, 그리고 좀 향후에 어떻게 보면 차기 중국 지도자로서의 어떤 가능성이 높은 그런 천지닝 당서기를 만난다는 거는 앞으로의 한중 관계를 지금보다는 훨씬 더 긴 안목에서 이제 관계를 가져가겠다라는,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의 목표가 또 경제 협력이지 않습니까? 네. 민생 교류.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해가 또 그러한 것들을 대표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전날 병란도 얘기도 한 걸 보면 이제 교역이나 무역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이 보여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상해에 방문했다는 점. 네, 그렇죠. 지금 잘 말씀을 하셨는데 상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상해시를 방문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이제 장소를 정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김구 선생님 150주년 탄생, 그리고 이제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그것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목적지를 정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해시의 당서기하고 오늘 저녁에 이제 만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내일 되면은 그 벤처 기업들하고 같이 또 이게 포럼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 우리 정 박사님 잘 말씀을 하셨지만 상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중국의 어떻게 보면은 첨단 산업의 허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한국의 그 첨단 산업들하고의 그 기업들 간의 그런 연계, 그런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해를 방문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중국의 2인자인 리창 총리, 또 국회의장격인 자오러지 전인대 상임위원장 두 사람하고도 만났습니다. 시진핑 주석 이후에 세 사람, 즉 권력 핵심 3인방 모두 만났다. 이것을 좀 이례적으로 평가하던데 이례적이란 평가가 맞습니까? 예, 저는 참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왜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국가 권력 서열 1, 2, 3위를 동시에 만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보통 국가 주석을 만나거나 그리고 국무원 총리 정도였지, 네.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그렇게 세계 최고 이제 권력 순위 1, 2, 3위를 만나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은데, 이번에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가주석, 총리, 그 상무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장이죠. 이런 걸 만났다는 거는 중국 측에서 나름대로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을 되게 신경을 썼다. 그리고 되게 격을 높여서 어쨌든 한중 관계를 앞으로 잘 해 나가자. 그래서 이번에 얘기했다시피
이제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당연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걸 잘 만들어 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렇게 중국의 최고 권력 1, 2, 3위에 있는 분들을 만났다는 거는 저는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리창 총리나 자오러지 상무위원장을 만났다.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를 오갔을까? 어떤 네.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중국의 이제 국가 이제 지도부의 어떤 이제 담당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리창 총리 같은 경우는 주로 경제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리창 총리랑은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방문에서의 중심을 민생과 경제 중심의 뭐 기능적, 실용적 협력을 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특히 이런 경제 분야, 공급망, 투자, 뭐 디지털, 신산업, 인적 교류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가 나왔을 거라 생각이 들고 또 이번에 제가 보니까 한국에 한 161개사 400여 명의 기업인들이 갔습니다. 네. 엄청난 큰 규모들이 경제사절단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특히 제조업이라든지 중국이 갖고 있는 뭐 소비시장, 서비스 콘텐츠 협력 이런 부분들을 아마 중점을 두고 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창 총리와는 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특히 첨단 산업 협력이라든지 한중 FTA, 뭐 서비스 투자 협성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짜오러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이기 때문에 네. 지금 잘 알다시피 한중 간에 있어서 이 반중 정서 이런 게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 신뢰라든지 민간 우호, 그러니까 국회가 또 한국의 국회가 갖고 있는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의를 대표하는 이런 이제 그런 국회와 전인대 간의 어떤 앞으로의 협력 같은 걸 통해서 앞으로 한중 간의 정치적 신뢰를 뭐 공고히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 한국 내에 있는 반중 정서라든지 그리고 상호 간의 어떤 갈등 그런 요인들을 좀 줄여 나가는데 좀 포커스를 맞춰서 논의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제 어제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으로 좀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결과도 있었고 뭐 양국이 주고받은 선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MOU 체결도 있었고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 먼저 이번엔 김열수 시장께서. 네, 저는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저한테는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셀카 찍는 게 제일 네.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요. 지난번에 에이펙 정상회담 할 때 그 시진핑 주석이 와서 샤오미 산 그 셀카를 줬잖아요. 네, 우리 핸드폰을 대통령한테 선물 줬죠. 2대를 네. 선물을 줬는데 그때도 이제 선물 줄 때 이거 뭐 통신 보안 잘 되냐 네. 그랬을 때 시진핑 주석이 백도 확인해 봐라 그러면서 양쪽이 막 웃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가서 지난번에 당신이 주신 이 선물로 받은 그 샤오미입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정말 잘 나오는 게 사진 한번 찍어 보시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대통령께서는 그게 뭐 인생샷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한중 외교의 그 어떤 외교사의 어떤 샷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예. 어떤 장면이 좀 기억에 남으십니까? 예, 뭐 저도 방금 김열수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냉랭했던 두 나라의 관계를 좀 이렇게 저런 샤오미 폰을 통해서 이렇게 인증샷이 되게 저는 좀 우리 한중 두 국민들한테 되게 좀 우호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그런 측면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제 그 선물 외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 보통 중국 분들과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접촉을 하고 교류를 하다 보면 중국은 이 선물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항상 뭐 중국 술을 준다거나 중국 차를 보통 선물을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중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위를 좀 다지는 그런 것들이 좀 문화적인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그 기린이랑 천도복숭아 같은 선물을 준비를 해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 측에서도 뭐 그런데 이제 그 의미를 보면 기린은 보통 이제 태평성대 성인의 출현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천도복숭아는 장수 불로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보여주는 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거를 받은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겠죠. 뭐 자기 그리고 펑리위엔 여사한테는 이제 놀이개랑 미용기기를 선물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놀이개도 뭐 길상의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용기기라는 거는 우리 이제 잘 K 뷰티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나름 인기가 많은 게 화장품이라든지 뷰티 산업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을 선물로 주면 또 펑리위엔 여사분이 가수시지 않습니까? 또 네. 그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옷이라든지 미용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이런 걸 주면 당연히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 두 정상 간의 관계를 좀 긴밀하게 좀 할 수 있는 저는 되게 좀 의미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나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양국 정상의 만남 이후에 이 뭐 중국의 관영 매체에서도 나왔지만 관계 복원이 이제 정상화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관계 복원이 정상화가 맞는가? 예, 뭐 관계 복원의 정상화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네. 관계 복원의 원년으로 삼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지금 뭐 최근 몇 년 동안에 사실상 뭐 한중 간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방중한 것도 8년 뭐 만에 방중을 한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지난번 에이펙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뭐 그게 아이스 브레이킹이 됐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조금 더 실용적인 문제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얘기들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안보 분야도 좀 있지만 네. 대부분이 이제 경제 분야 그리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 중요한 쟁점이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북한 문제에 관련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논의가 됐고 또 중국으로 봐서도 또 한국을 끌어당길 필요가 있어서 뭐 한국에 대해서 좀 그런 얘기를 좀 하지 않았는가라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굉장히 한중 관계가 뭐 정말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그렇게 진입하는 첫 해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게다가 네. 이제 좀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하고는 셔틀 외교를 하기로 서로 약속을 한 거고 네. 지금 이제 우리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도 그 셔틀 외교를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웃 국가인데 또 이사 갈 수 없는 그런 국가고 상호간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자주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상 간에도 매년 한 번씩 정도는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일 정례화된다라고 하면 정말 한중 관계가 완전히 이제 복원이 되고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그런 이제 한중 관계가 될 수가 있겠죠. 예, 양국 관계 전면 복원 이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저는 이번 한중 관계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보면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어쨌든 이제 두 나라가 앞으로 이제 관계를 좀 복원을 하고 정상화를 하겠다라는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중 관계가 뭐 특히 이제 사드 이후에 특히 이제 지난 정부 때 되게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지 않았습니까? 냉랭했던 관계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과 중국이 이웃 국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웃 국가 치고는 우리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9년 만에 국빈 방문을 했고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작년에 왔다는 것은 그게 좀 저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이웃 국가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이번에 이런 관계의 어떤 복원을 통해서 좀 탈피하자라는 것에 있어서 저는 되게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첫 술에 배를 부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를 앞으로 잘 살려서 이제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좀 공고화하냐라는 것에 저는 되게 방점을 두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국제 질서가 되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러우전이라든지 뭐 지금 중일 갈등 대만 문제, 뭐 한반도 문제, 또 베네수엘라 문제 이게 지금 앞으로 갈수록 이 국제 질서가 복잡해지는 상황 속에서 그럴수록 더 한중 간의 소통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국제 질서 변화라고 할 수도 있고 격변의 시기에 우리가 소통을 안 하거나 협력을 안 한다고 하는 거는
그건 두 나라한테도 좋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어쨌든 두 나라 간의 정상 간의 소통을 하면서 안정적인 관리를 해 나가는 것, 그것이 저는 중요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어쨌든 지금 한중이 갖고 있는 사안이 많습니다. 근데 네. 그러한 사안들이 어떤 사안들은 또 단시간 안에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간을 갖고 이제 소통을 해가면서 관리를 해가고, 하지만 동시에 경제라든지 인적 교류라든지 사회 문화 교류는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더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뭐 경제 사절단이 400여 명이 가고 대기업 총수들도 가고 그리고 상해 같이 또 한국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중국에 제일 많이 가는 도시가 상해의 그런 도시를 또 대통령이 방문을 한다고 하면 그러한 것들이 특히 경제라든지 사회 문화 인적 교류 측면에서는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한 것들이 향후에 어떤 한중 관계의 좀 발전에 있어서 좀 원동력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되게 중요한 성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어제 이제 이 한중 정상회담 할 때 김현수 실장께서는 바로 옆자리에서 이제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서해안 구조물이라든가 네네. 핵잠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예, 서해안 구조물 같은 경우에도 진전은 저는 있었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서해안 구조물에 대한 뭐 공동조사나 또는 서해안 구조물 철수 이런 거는 없었지만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잠정 조치 수역이 계속해서 있는 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갈등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것은 경계선을 획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것이 이제 도출이 되냐면은 경계선을 획정하기 위한 차관급 회담을 올해 하도록 그렇게 서로 합의한 거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는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아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일단 대한민국이 추진하는 것은 핵 추진 잠수함이지 거기에 핵무기를 쓰는 잠수함이 아니거든요. 흔히 얘기하는 SSN이라고 하는 그런 잠수함이고 게다가 핵 추진하는 것도 그 연료 자체가 핵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90% 이상 농축된 것이 아니라 20% 정도밖에 농축 안 된 그런 연료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뭐 아시다시피 8,700톤급 핵동력 전략 유도무기 잠수함, 뭐 쉽게 얘기하면 SSBN이죠. 그러니까 핵 추진 잠수함에 거기다가 핵 무기를 싣고 다니는 그런 잠수함이거든요. 네. 그걸 공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곧 있으면 이제 진수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측에서 충분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마 중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위성락 실장 저녁에 이렇게 발표하는 거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두 부분은 굉장히 나름대로 큰 성과를 이번에 얻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예. 동의하시는지? 예, 뭐 저도 이 한중 정상회담 하기 전에 좀 저도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됐었어요. 이제 중일 갈등, 대만 문제, 뭐 서해 핵잠. 근데 나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이런 문제를 지금 뭐 꺼낸다고 해서 이게 뭐 단시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쨌든 그런 문제는 최소화 뭐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보다는 한중이 앞으로 할 수 있는 뭐 경제라든지 이제 양국 간의 신뢰 축적 이런 부분에 저는 포인트가 맞춰졌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복잡한 정치 외교 안보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면 사실상 이제 한중이 또 서로 각자의 또 입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이제 그 협의체 그래서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내에 차관급 해양 경계 획정 공식 회담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방 당국 간에도 소통 교류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외교 안보 분야를 포함해서 전략 대화 같은 것도 복원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이슈들을 아마 이런 협의체들을 통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는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중국 정부가 다카이지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이중 용도 물자, 민간용 또 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자에 대해서는 수출을 금지한다라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보복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걸 냈어요. 그 전에는 이제 여행을 자제해라 정도였는데 중일 갈등이 심상치는 않아 보이는데 어느 정도까지 확대가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도 듣겠습니다. 이번에도 먼저 얘기해 주시죠. 예, 이거는 이제 다케이치 총리가 들어서면서 중국에 대한 어떤 이제 첨단 제품에 대한 통제 같은 것은 있어 왔거든요. 근데 그 전부터 쭉 있어 왔죠. 왜 그러냐면은 미국이 일본으로 하여금 중국에 대해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장비 그거 팔지 말아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쭉 통제해 왔는데 다케이치 총리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동조하는 그런 편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최근에 보면은 소재 부분이죠. 반도체 소재 부분에 포토레지스트라고 기억나시죠? 네. 옛날에 우리 아베 총리가 있을 때 한국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았을 때 포토레지스트를 한국에 수출하는 것을 중단한다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바로 그 포토레지스트 가지고 중단하지는 않았는데 이 포토레지스트가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절차를 까다롭게 해가지고 중국의 수입업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 뭐 거의 통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아마 중국 정부의 불만을 좀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상무부에서도 이번에 이중 용도 품목에 대해서 통제를 한다라고 그랬는데요. 네. 이중 용도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군용으로도 쓰이고 죄송합니다. 상용으로도 쓰이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 핵심적인 그 소재가 뭐겠어요? 히토류. 네. 그렇죠? 히토류가 없으면은 첨단 장비도 생산할 수 없고 이것이 이제 첨단 군사력을 건설할 수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통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적용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이제 이걸 해가지고 일본으로 보내게 되면 그 나라도 통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케이치 총리가 대만의 유사시가 일본의 오유사시에 해당된다라고 한 이 말 때문에 이것이 벌써 뭐 한두 달을 끌고 오는데 이것이 이제 1, 2년 내에 끝날 것인가. 오히려 지금 중국의 일본에 대한 것은 한한령을 넘어서 지금 이제 본격적인 이런 소재, 품목에 대한 통제까지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건명 간의 양국 간의 관계가 이렇게 썩 좋아지지 않으면 오히려 더 상호 간에 견제하는 것이 더 강화될 수 있다. 그러면은 중국과 일본 간의 관계는 계속해서 갈등 국면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죠. 네. 중일 갈등의 전망. 네. 예, 저도 개인적으로 이 중일 갈등과 대만 문제가 우리 입장에선 앞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또 도전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중국과 일본의 이 갈등이라는 게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 이번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NSS를 보게 되면 네. 이제 앞으로 미국이 한 발 물러나고 특히 제1도련선 내에서 중국의 확장을 일본이 주도해서 약간 좀 억제를 했으면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일본 입장에서는 앞으로 특히 동북아라든지 여기 지역의 주도권을 위해서 중국과의 경쟁이 저는 더 전략 경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중국에서 제일 우려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뭐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과도 그 면담에서 역사의 정의편을 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네. 결국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라는 게 이게 결국 2차 세계대전 이후로부터 이게 쭉 이어져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역사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되는 문제예요. 대만 문제도 그렇고 지금 중국과 일본이 얘기하고 있는 군국주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게 복잡하고 오래 얽혀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단시간 안에 해결되기는 좀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세 번째 이중 물품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연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는 일본의 무장화예요. 군사 대국화. 그리고 일본이 지금 최근에 이제 중일 갈등 이후에 뭐 비핵 3원칙을 뭐 폐기한다니, 그리고 일본도 핵잠을 갖겠다니, 그리고 어떤 일본 정치인은 일본도 핵을 보유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것이 상당히 직접적 위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중국이 이번에 뭐 히토류라든지 광물 자원 같이 이중 용도를 하는 거는 적어도 일본이 그런 식의 어떤 군사 대국화로 가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 일정의 뭐 경고일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이제 반대 입장을 이제 보여준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저는 상당 기간 좀 이렇게 지속될 수가 있어서, 앞으로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 문제를 조금 더 이제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 가면서 이 문제를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뒤 공식 SNS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이 약간의 속어죠. FAFO를 올렸습니다. 까불면 다친다라는 메시지인데, 이게 과연 누구한테 향한 메시지냐라는 부분에 대한 좀 의견이 많더라고요. 김열수 실장님께서는 누구를 향한 메시지 같다고 네,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기 파포라고 돼 있고 저 뒤에 배경을 보면 저게 이제 김해 공항이거든요. 그렇죠. 저게 이제 언제냐면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 정상회담이 김해에서 있던 날입니다. 에이펙 직전에.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저 사진을 이제 올려놨는데, 저게 지금 흑백 사진으로 굉장히 지금 굳은 표정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지금 저기다 해놓고 밑에다가 FAFO라고 해놨잖아요. 네. 그래서 파포는 뭐 필요하시면 인터넷으로 좀 쳐보시면 금방 저게 무슨 뜻인지 아니까 그거를 이제 쳐보시기를 바라고, 그러면은 까불면 다친다, 까불면 죽는다는 저 대상이 누구냐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게 이제 김해 공항이긴 한데, 그날 시진핑 주석하고 정상회담을 하도록 돼 있는 날이기 때문에 중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왜 중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고, 중국은 이 중남미의 1대1로의 거점으로 이 베네수엘라를 상정을 하고,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차관도 제공하고 인프라도 투자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자신의 앞마당에 해당하는데 여기 이제 중국이 들어와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가로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딱 어떤 나라를 지칭을 하지는 않았지만 네. 우리처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기는 그런 사진이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예, 마두로 대통령이 그날 했었던 일정 중에 마지막에 또 중국 특사와의 네. 만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조금 더 이제 공교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중국을 겨냥했다라고 중국 쪽은 보고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이게 그 이번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사건에 대해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국제사회가 지금 갈수록 이제 완전히 양극 분열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유엔에서 보면 중국, 러시아, 그리고 뭐 멕시코, 브라질, 소위 말하는 이제 브릭스라든지 반서방 국가들이 연이어서 지금 미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성토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 남미 지역에 대해서 뭐 중국이 아까 뭐 교수님이 잘 하셨다시피 베네수엘라가 남미의 대표적인 또 반미 국가지 않습니까? 쿠바, 베네수엘라 뭐 이런 나라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였다라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 미국의 눈에 가시였지만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그 나라가 전략적으로 중요해서 그 나라와의 관계를 강화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베네수엘라의 최대 원유 수입국이다, 최대 또 채권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엄청나게 베네수엘라에 한 600억 불, 1000억 불 이상의 돈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냥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단지 그냥 뭐 석유를 위해서 이제 미국이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좀 더 전략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소위 말하는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또 중국의 앞마당에서 미군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오버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쿠바나 베네수엘라도 어떻게 보면 미국의 앞마당인데 거기에서 또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은 당연히 미국의 입장에선 또 불편한 거고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이 저는 좀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시간이 다 됐는데 김효수 교수께 짧게 질문 네네, 드리면 네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이렇게 강력하게 마두로 대통령을 잡아갔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나서 그린란드를 또 미국 성조기로 감싼 그림이 올라오면서 이거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네. 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남반구 그러니까 이제 서든 스피어라고 얘기하죠. 남반구 지역에 대해서 과거에 미국의 5대 대통령이었던 그 몰로 대통령이 주장했던 몰로주의. 네. 그러니까 남북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유럽에 관여 안 하듯이 유럽도 여기에 관여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하는 것을 자신의 이제 어떤 명제로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이제 돈노주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돈노주의는 몰로주의에 비해서 훨씬 더 공세적입니다. 그리고 그 공세적인 것이 지금까지는 몰로주의가 서던 스피어, 그러니까 남반구에 집중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이 그린란드잖아요. 네. 그린란드는 노던 스피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북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남쪽 끝까지를 다 자신의 영역으로 통제하에 두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됐든 남미 지역은 과거부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뭐라고 할까요? 세력권이라고 해서 뭐 거의 인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사실상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는 만일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군사력을 사용한다거나 그러면은 아마 미국과 나토 또는 미국과 유럽 간의 관계는 굉장히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나쁜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뭐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뭐 할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가는 아마 보게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국제 이슈에 대한 이야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